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김종필을 혼내야겠다. 6월 22일 정부는 백선진 재무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김유택 전 한은 총재, 박기석 건설부 장관 후임에 신태환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다. 혁명 성공 36일 만에 최초의 민간인 출신 장관이 탄생한 것이다. 정부는 또 22일자로 이군 사령관 최경록 중장과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박현수 소장을 예편시켰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대표적으로 발표된 경우이고 수십 명의 장성들이 반혁명, 부패, 무능 등의 혐의로 군복을 벗었다. 바로 이날 미 국무부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대통령 직속 한국문제 긴급조치반의 책임자인 메카나기 차관보는 주한미국 대사관과 주한미군 사령부로부터 올라온 보고서를 접수하고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서울로부터 올라온 보고는 그린 대리대사가 최경록 장군과 나눈 대화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에 비밀분류에서 해제된 이날 회의 문서에 따르면 최경록 장군은 그린에게 이번 쿠데타의 배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최 장군은 자신의 그런 확신이 주체 세력 내 장교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주체 세력 안에 있는 친구들로부터의 얻은 정보, 그리고 주체 세력 장교들의 과거 기록을 조사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즉 1945년부터 1949년 사이 공산당과 관련을 맺은 사람들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최경록은 박정희 장군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대지 않고 4명의 장성들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했으며 3-4명의 대령들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메카나기 차관보는 서울로부터 올라온 보고서를 읽고는 단서를 달았다. 즉, 최 장군이 한때 그의 직속 부하였던 박정희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미 CIA를 대표해서 이 회의에 참석한 피츠제럴들은 쿠데타 멤버들의 신상 정보를 조사하고 정보원과 상담해본 결과 혁명 주체들은 장면 정부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었지만 결코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들이 너무 순진하여 북한과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오판할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정보 책임자 힐즈먼은 며칠 전 USIB 사람들과 논의했는데 한국의 쿠데타 세력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나세르식의 방법, 즉 미국으로부터 벗어나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장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다고 힐즈먼은 말했다. 물론 북한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주체 세력 안으로 간첩을 침투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하인츠 해군 제독은 김종필 중령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김종필 중령이 1인 독재 체제의 무대 장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자들이 쉽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메카나기는 최경록 장군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군사정권이 취한 조치, 예컨대 깡패들을 붙들어 시가행진을 시킨 것과 같은 행동들을 보고 나서인 것 같다고 했다. 국제협력처에서 나온 셰퍼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련 정보로는 군사정보의 경제관료들과 회의를 해보니 사회주의적 경제관을 드러내 보였다는 정도이다 라고 했다. 이 긴급회의는 박정희의 쿠데타가 영리하기 짝이 없는 공산당 쿠데타는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군 사령관이던 최경록 장군은 부사령관이던 박정희로부터 다소 쌀쌀한 대우를 받았다. 박정희는 최경록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일 때 그 아래서 작전 참모 부장으로 있었다. 미군이 박정희를 전역시키라는 압력을 넣자 최경록은 난처한 입장에 있었다. 이때 이군 사령관이던 장도영이 나서서 박정희를 이군 부사령관으로 받아줬다. 장도영이 그 뒤 육군 참모총장으로 발탁되자 최경록은 이군 사령관으로 전보돼 대구로 내려가 박정희와 또 만났다. 5.16 거사 당일 최경록은 미군을 지지하고 혁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런 곡절을 거치면서 박정희는 최 장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다. 쿠데타가 성공한 며칠 뒤 박정희는 최경록을 최고회의 부의장실로 호출했다. 이석재 중령과 오치성 대령도 합석시켰다. 박정희는 최 장군, 오랜만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고는 입을 닫아버렸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석재는 박정희가 왜 이런 자리에 자신을 불렀을까 하고 의아해하다가 곧 감을 잡았다. 최 장군을 군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악역을 맡으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이석재는 최 장군을 향해서 입을 뗐다고 한다. 각하, 그동안 국방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군사혁명도 성공했으니 후진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최경록 장군이 물러나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고 설명을 좀 길게 하자 박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을 잘랐다고 한다. 최 장군, 그래 언제 그만두시겠다는 말입니까? 박정희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예편당한 최경록 장군이 그린 대리대사를 만나 공산당 관련 대화를 나눈 것 같다. 당시 6만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끊임없이 떠도는 박정희의 사상에 대한 첩보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공개된 비밀 자료를 훑어보면 미국 정부에서는 그런 첩보를 매우 이성적으로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는 한때 공산주의자였으나 확실히 전향했다는 초기의 판단을 유지해갔지만 정보 수집은 왕성하게 했다. 이석재의 증언에 의하면 미국 측 정보기관은 주체세력 연관급 장교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미국 CIA는 평소 협조가 잘 되고 있던 영국 첩보기관에 부탁했다. 영국 첩보기관은 중공의 정보기관에 부탁했고 중공은 평양에 있는 정보망을 통원하여 북한이 갖고 있는 남한 장교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주었다고 한다. 혁명정부의 각종 법률 제정 작업에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던 이석재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CIA 요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기분이었다. 6월 초엔 미 버클리 대학의 스칼라피뉴 교수가 방한하여 이석재를 만났다. 스칼라피뉴 교수는 그 1년 전 콜론 협회에서 발표한 콜론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세력이 없다 라고 예측하여 많은 청년 장교들을 흥분시켰었다. 스칼라피뉴 교수는 이석재와 만난 자리에서 5시간 동안 신문하듯이 혁명정부의 정책과 이념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져 물었다. 이석재는 미국 측이 혁명정부의 사상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학자까지 동원하여 탐색하러 나선 것으로 이해했다. 스칼라피뉴는 면담을 끝내면서 지도층의 단결, 청렴성, 그리고 국가 근대화를 위한 획기적 프로그램이 성공의 조건이다 라고 충고했다.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사건도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인간관계와 감정 문제에서 최초의 단서가 열린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7월 초 혁명 주체 내의 숙청 사건도 그런 경우이다. 혁명 당일 육군단 포병단 병력 1,500명을 이끌고 맨 처음 서울로 들어와서 육본을 점령했던 문제준 대령은 격정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5월 21일 육군 헌병감으로 임명되자 문제가 많은 장교 45명을 강제 예편시켰다. 며칠 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장교로 복직하여 정보부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알아보니 김종필 부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다. 문제주는 이건 나를 모욕하는 처사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문제준의 두 번째 불만은 김종호 신임 육군 참모총장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다. 문제준이 결재를 받으러 갔더니 김종호는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제3 CID 대장 김영우 중령과 제15 CID 대장 박자명 중령은 너무 까불고 정치적으로 노는 인물이니 교체하시오. 저는 헌병은 처음이고 아직 실정을 잘 모르니 시간을 좀 주십시오. 문제준은 그 길로 인사참모부장을 찾아가서 부탁했다. 지금 CID 대장들이 전국의 밀수사범 수사를 지휘하고 있으니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문제준은 그 뒤로는 김종호 총장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은 것을 보고는 납득한 것으로 생각했다. 6월 22일인지 23일인지 김종호 총장이 문제준을 다시 부르더니 인사참모를 만나면 알 것이다 라고만 하는 것이었다. 인사참모는 문 헌병감에게 총장님 지시사항인데 헌병차감 김시진 대령,
김영우, 방자명 중령, 그리고 황모 중령을 예편시켜라 라고 했다. 문제준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헌병 인사는 헌병감에게 맡겨야 합니다. 더구나 김시진 대령은 박정희 부의장이 직접 부탁한 사람인데 이럴 수 있나요? 인사참모는 내가 총장에게 다시 말씀드려 볼 테니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달랬다. 며칠 후 박정희는 문제준을 부르더니 총장을 잘 모시고 일하라고 타일렀다. 문제준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645기 동기생인 공수단장 박지옥,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 안용학, 내각수반 비서실장 이회영 대령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문제준은 이런 말을 했다. 김종호 총장이 나를 믿지 않고 내 수족을 자르려 하니 그러면 나도 손을 써야겠어. 김종호 장군은 원래 예편 대상자인데 살아난 것 아닌가. 나는 예편 심사위원인데 장군 심사가 있을 때 그를 예편 대상자로 넣어야겠어. 문제준은 헌병감으로 부임한 후 장군들의 비행 조사를 한 일이 있었다. 제3CID 대장 김영호 중령이 과거 자유당, 민주당 시절에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 명단에는 김종호 총장도 포함됐다. 문제준은 혁명 정부가 부정부패, 무능 등의 이유로 일반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내보내고 있는데 군도 자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모범으로서 먼저 헌병대의 숙정 작업을 통해 45명을 퇴직시켰다는 것이다. 6월 27일 최고회의 장성예편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문제준은 김종호 총장의 비행을 열거하고 그를 예편 대상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회에 부위원장인 이주일 소장 난색을 보였다. 박정희 장군이 추천하여 총장이 된 분을 한 달도 안 돼 내보낼 수 있나. 그래도 문제준은 완강하게 예편을 주장하면서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표결에 붙이자고 버텼다. 표결 결과 김종호 총장은 예편 대상자로 결정됐다. 다음날 박정희 부의장의 결재를 받으러 가는데 입장이 난처해진 이주일은 문제준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박정희는 김종호 총장의 예편 건의에 반대했다. 이 자리에서도 문제준은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박정희는 문 헌병감을 설득하다 말고 화를 냈다. 자네는 성미가 과격해서 큰일이야. 재심해줘야겠어. 혁명은 너 혼자서 다 한 거야? 문제준이 물러서지 않자 박정희는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문제준은 울분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그는 김종호 장군을 총장으로 민 사람은 김종필 정보부장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 부의장이 그 김종필의 말만 믿고 저런다고 확신했다. 격전적인 그는 존경하는 박정희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 답답해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엉엉 울었다. 이때 김영우, 방자명 중령이 들러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문제준은 김종필이 모략을 써서 박 장군이 나를 믿지 않게끔 하고 있다 라고 하소연했다. 방자명 중령은 그건 김종필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권영수 중령이 장난을 친 것이다 라고 했다. 문제준은 이런 기분 속에서 동기생 박치옥 대령을 전화로 불렀다. 야, 할 얘기가 있으니 12시에 최고회의로 와. 문제준, 박치옥 두 사람은 최고회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여기서 두 사람은 엄청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먼저 문제준이 대충 이런 취지의 말을 꺼냈다. 김종필이가 모략하는 바람에 내가 오늘 박정희 장군으로부터 억울한 책망을 들었다. 종필이가 권력을 남용하고 장난을 심하게 치는데 붙들었다가 혼을 내줘야겠어. 박지옥도 일단 문제준의 반 김종필 발언에 동조했다. 그도 김종필 부장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옥상에서 대충 이런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7월 3일 새벽 2시에 헌병대 병력으로 잠든 김종필을 체포한다. 그를 헌병감실로 연행한다. 이 연락을 받으면 박지옥은 공수보대를 동원하여 중앙정보부 건물을 포위한다. 그런 뒤에 출근하는 박정희 장군에게 사태를 보고한다. 문제준은 또 박정희에게 후임 정보부장으로 김윤근 해병준장을 추천하고 정보부의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건의를 할 생각이었다.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단 김재민 중령이 올라와 대화에 합류했다고 한다. 문제준은
박치옥과 헤어진 뒤 헌병감실로 돌아와 김영우, 방자명, 중령을 불렀다. 제15 CID에서 20명, 제3 CID에서 30명을 차출하라. 김종필을 혼내야겠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사관, 5.16의 24시, 선제 공격에 나선 김종필. 6번 헌병감 문재준 대령의 병력 차출 명령에 대하여 제3 CID 대장 김영우 중령은 언제든지 소집하면 30명은 대기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방자명 제15 CID 대장은 부산에 가서 밀수 수사를 하고 있는 병력 19명을 철수시키겠습니다 라고 하여 헌병감은 승낙했다. 최고회의 옥상에서 문재준 대령으로부터 김종필을 붙들어다가 혼내주자는 이야기를 들은 박지옥 공수단장은 장도영 내각수반 비서실장인 이회영 대령을 찾아가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다. 이 대령은 문재준은 성격이 왈칵하는 사람이니 말려야 한다. 나도 말려보겠다 라고 했다. 박지옥이 부대로 돌아와 있으니 이회영이 전화를 걸어왔다. 문재준에게 그 일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는 내용이었다. 다음날인 6월 29일 박지옥은 부대로 출근하는 길에 문재준에게 들렀다. 문재준은 여전히 어제의 결심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박지옥은 부대로 출근한 뒤 부단장 김재민 중령을 불러 어제 지시한 1개 중대의 병력 동원 준비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 하고 물었다. 김재민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김종필 부장을 혼내준다는 것이 개인 대 개인의 일이라면 몰라도 병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병현, 김경식 대위한테 이야기는 해뒀습니다. 김재민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대위에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날 오전 헌병대 제3 CID 대장 김영우 중령과 제15 CID 대장 방자명 중령은 어제 있었던 문재준의 돌연한 지시가 걱정이 되어 말리자는 데 합의했다. 방자명이 문재준 방으로 들어가 나온 얼마 뒤 문재준은 김영우를 불러들였다.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는데 김종필이하고는 화해할 것이니 어제 한 말은 취소한다. 전날 저녁 부산에서 밀수 사건을 수사 중 철수 명령을 받은 제15 CID 대원 20명은 29일 오후에 서울로 올라왔다. 방자명 제15 CID 대장은 파견대장 5대위에게만 우리가 김종필 중령 이하 정보부 간부들을 연행해야 할지 모른다고 기뜸해두었다. 방 중령은 자신의 병력을 교대로 대기시키고 2명을 뽑아 헌병감을 경호하게 했다. 7월 1일 문재준은 방자명 중령을 부르더니 병력 대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방자명은 헌병감이 아직도 중앙정보부를 치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구나 하고 짐작했다. 박지옥 공수단장도 이즈음 김종필 부장에 대하여 유감을 품고 있었다. 그 단서가 된 것은 깡패 소탕 작전이었다. 공수단은 혁명 직후 깡패들을 붙잡아들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명단에는 이화룡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느 날 최고위원인 송찬호 중장이 육사 5기 동기생인 박지옥을 찾아와서 이화룡은 내가 잘 아는데 3, 4년 전에 이미 깡패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은 영화 제작에 전념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박지옥 단장은 송찬호의 주선으로 이화룡 밑에서 일하는 강전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화룡은 체포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섰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하여 이화룡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해제했다. 며칠 뒤 강전무가 남녀 배우 몇 명과 함께 위문품을 갖고 부대를 찾아왔다. 박지옥은 이들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강전무가 접대를 하겠다고 하여 부하 장교들을 데리고 나가서 옥루정이라는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 박지옥은 여기서 이화룡을 만나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화룡이 밖으로 나가더니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는 동석 중인 김재민 부단장을 불러서 알아보라고 했다. 김 중령이 보고하기를 공수부대원들이 이화룡을 감쪽같이 불러내 연행해 갔다는 것이었다. 박지옥은 부하들이 자신에게 반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공수단에서는 혁명에 가담한 장병들이 기고만장하여 혁명에 가담하지 않은 상관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박지옥은 이런 점을 지적하여 부하들을 혼내곤 했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장난을 친 것이라고 이해했다. 박시옥은 이화룡을 석방하라고 지시했으나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화가 난 박시옥은 장교들을 불러놓고는 이런 식으로 하면 부대를 지휘할 수 없다. 너희들이 11명이 집단 지도체제로 부대를 운영하라고 말하고는 귀가했다. 그 후 장교들이 박시옥의 집으로 찾아가서 사과하여 일이 일단락됐다. 박시옥은 그 자리에서 오늘은 내 위신도 있고 하니 이화룡을 돌려보내고 다시 조사하여 깡패로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에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하라고 시켰다. 얼마 후 이화룡은 석방됐다. 그 며칠 뒤 송찬호 준장을 통해서 박정희 장군이 이화룡 건을 들먹이면서 박시옥을 질책하더라 라는 말이 들려왔다. 박시옥은 이것은 김종필 부장이 자신에 대해서 나쁜 보고를 올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김재민 부단장에 따르면 당시 공수부대원 5명이 지원해서 정보부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이화룡 건에 대하여 박시옥에 관한 나쁜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 즈음 박시옥은 아내로부터 밤에 누군가가 유리창을 플래시로 비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전화가 도청당하는 느낌을 갖기도 했다. 박시옥은 김종필 부장에게 항의하려고 전화를 3번이나 걸었으나 이상사라는 당번병은 안 계신다는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박시옥이 직접 김 부장을 찾아간 적도 있는데 역시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런 일로 김종필 부장에게 유감이 많이 쌓여있던 박시옥은 썩 내키진 않았지만 문재준에 동조하는 식으로 사건에 휘말려든다. 7월 1일 박시옥은 육관구 신임참모장 나희필 대령에게 인사차 방문하여 장도영 내각수반의 비서실장 이회영 대령을 만났다. 박, 이 두 동기생은 돌아오는 길에 차중 밀담을 나눴다. 이회영은 자신의 운전사를 박시옥 차에 태우고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차에 박시옥을 태웠다. 이회영은 너희들은 괄괄한 성격을 이기지 못하여 큰일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회영은 장도영 의장이 주는 것이라면서 10만 환짜리 수표 5장을 박시옥에 줬다. 이 돈은 나중에 법정에서 장도영이 마치 박시옥의 김종필 제거 작전을 지원한 것처럼 꾸미는데 증거로 이용됐다. 김종필의 입장에서는 육사 5기생들인 문재준, 박시옥 대령이 장도영 내각수반 비서실장인 이회영 대령,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인 안용학 대령과 작당하여 장도영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김종필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된다. 6월 28일 세뮤얼 D. 버거 신임 주한미국 대사는 오후 2시 박정희 최고회의 부의장을 방문한 후 오후 4시에는 중앙청으로 장도영 내각수반을 찾아 환담했다. 이날 이 면담을 전하는 신문기사는 장도영 최고회의 의장이라는 호칭을 빼고 내각수반이라고만 썼다. 사실상 박정희를 1인자로 대우한 보도태도였다. 이 무렵 장도영은 주체세력 내의 갈등이 위험한 단계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고 한다. 박정희 부의장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부관을 보내 중앙청의 총리실로 와달라고 했다. 저녁 8시경 두 사람은 장도영의 집무실과 붙은 부속실에서 대조하였다. 장도영이 먼저 입을 뗐다. 공수단 병력이 서울 시내에서 철수하고 중앙청 주변도 이제는 평온을 되찾아 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병력을 서울에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혁명 세력 안에 틈이 생겨 알력이 점점 심해진다고 하는데 박 장군이 잘 장악해야 할 것이고 박 장군을 중심으로 잘 단결해야 혁명 과업을 성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과장해서 유포시키고 있는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혁명 과업이 너무 광범위하고 과격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최초에 결정하기로는 이 비상기간을 가급적 단축시키고 그럼으로써 개혁 업무도 축소하여 명확한 성과를 거두자는 것이 아니었소.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소위 혁명인데 손을 안 댈 수 없는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박 장군은 이 혁명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것을 정해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혁명과업의 진척에 따라서 생각해야 할 겁니다. 이 군사혁명을 애국적이고 명예롭게 성취하려면 기간도 짧아야 할 것이고 또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과업들을 잘 선택하여 명확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혁명 기간이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으로는 6개월 정도가 어떨까 하나 만일 질서를 바로잡기에 너무 짧다면 1년 정도의 종결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혁명 주체라는 사람들은 일선에 나가서 사단장이나 연대장을 잘 해줘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나라의 최고 권좌에서 1년 이상이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면 나중에 비록 그들이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의 식견으로 봐서도 장기간 집권하여 정치를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대목에서 박정희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고 한다. 1년 안에 무슨 혁명을 합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혁명을 한 것은 이 나라를 바로잡고 청신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상으로는 그렇게 빨리 개혁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장도영도 정색을 하고 따졌다고 한다. 그럼 여태껏 우리가 결정하고 추진해온 기본 방침인 조기 민정 복귀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박 장군 자신이 연명한 행동부대의 조속한 복귀와 조기 선거는 허언이었단 말이오. 박정희는 말문을 닫았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장도영이 이 침묵을 깼다. 한 2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5년이고 10년이고 일을 시작했으니 끝을 내야지. 도중에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참 있다가 장도영이 말했다. 나는 5.16 후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비상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했고 6월 6일로서 나의 임무도 사실상 끝났으니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나겠소. 이제부터는 행정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더 많이 해주셔야 할 단계에서 자꾸만 물러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수 없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이로써 끝났다. 장도영의 기억에 따르면 대화의 시작은 부드러웠는데 나중에는 의견이 상충된 가운데 냉랭하게 헤어졌다고 한다. 밤 10시가 가까워진 시각이었다. 작은 방에서 얼굴을 맞댄 채 주고받은 대화였지만 이 군사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기본 방침 그리고 과업 수행에 있어서 나와 박 장군의 상이점은 너무도 많았고 또 컸다. 마지막이 된 박정희, 장도영 두 사람의 대화가 있었던 날은 6월 30일이었다. 7월 2일 저녁 무렵 내각 수반실이 있는 중앙청 주변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내각 수반 비서실장 이회영 대령은 김종필 부장을 붙들어 가서 혼내주려던 헌병감 문재준과 공수단장 박치옥의 계획이 탄로난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중앙청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목격됐기 때문이다. 이회영은 계산을 해봤다. 나는 신분이 내각 수반 비서실장이고 박 대령을 말렸으니 붙들려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희영은 곤란할걸. 이회영과는 645기 동기생인 전 육군 방첩대 서울지구대장 이희영은 5월 15일 밤 박정희를 감시, 미행하도록 지시했던 인물이다. 이회영은 신문지를 찢어 오늘 밤은 집에서 자지 말게라고 쓴 다음 그것을 또로로 말아 운전병을 시켜 이희영 집으로 보냈다. 이 쪽지를 받은 이희영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피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희영은 내각 수반실로 나가봤다. 아직 장도영은 퇴근하지 않고 있었다. 장도영, 이회영, 이희영 세 사람은 수반실에서 2시간가량 얘기를 나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박정희의 양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지휘한 문재준 육군 헌병감, 박지옥 공수단장, 그리고 장도영 측근 세력 거세 작전은 1961년 7월 2일 밤에서 다음날 새벽에 걸쳐 조용하게 진행됐다. 박 두 대령을 비롯하여 내각수반 비서실장 이회영 대령,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 안용학 대령 등
40여 명이 정보부 요원들에게 연행되어 반혁명 혐의로 구속됐다. 장도영은 연행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했다. 7월 3일 아침 장도영이 최고회의 회의장으로 나갔더니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정희 부의장 겸 상임위원장은 보이지 않았다. 선임 상임위원 이주일 소장이 말을 꺼냈다.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 각하께서도 사표를 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미 사의를 표한 지 오래요. 잘 됐소. 회의를 1분 만에 끝낸 장도영 장군은 육성으로 사임 성명을 발표했다. 본인은 혁명 초부터 혁명 정권의 책임자로서 그 중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 초비상시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잠시 그 직책을 맡았던 것이다. 이제는 신망 있는 지도자가 그 직책을 맡아야 할 것이므로 나는 사임하는 바이다. 장도영은 중앙청 내각수반실로 돌아가 업무 정리를 마쳤다. 7월 1일자로 서독 대사로 임명된 신흥균 장군이 인사차 찾아왔다. 축하합니다. 일 많이 해주십시오. 장도영은 총리실에서 현관으로 나와 신흥균과 헤어진 뒤 원효로의 자택으로 돌아갔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아 피로하고 긴장된 심신을 풀었다. 차츰 심신의 피로가 풀리면서 자연히 참모총장 재직 시에 일어났던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하고 곤란했던 일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특히 5.16 이후 오늘까지 49일간 내가 겪은 모든 간난과 신고를 하나씩 회상해보았다는 것이다. 장도영은 그 뒤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내다가 가을에 반혁명 혐의로 구속된다. 1986년에 한 기자가 김종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장도영 장군을 명예롭게 퇴진시킬 수는 없었습니까? 그래도 혁명의 앞장을 서준 분 아닙니까?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와서 생각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건 나의 회고일 뿐이지. 한 시대를 전환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게 혁명인데 그땐 그런 여유가 없었죠. 당시에는 이기고 누르고 바꾸고 나가야 할 긴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김포주둔 해병 여단장으로서 혁명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윤근 최고위원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도 장도영과 그 측근들을 거세한 직후 상임위원들을 불러 전후 사정을 설명해주면서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김윤근은 박정희가 과거에 장도영에게 많은 신세를 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박 장군이 지나치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정도였다. 7월 3일 오후 최고회의는 장도영 의장의 실각을 발표했다. 장도영의 사표는 수리됐고 박정희 부의장이 의장에 취임했고 내각 수반에는 송효찬 국방장관이 임명됐으며 최고위원 송찬호, 박치옥, 김재민은 그 직을 사임했다는 발표였다. 박정희는 취임사를 배수의 진을 친 우리들에게는 이제 후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전진이 있을 따름입니다. 로 끝맺었다. 박정희는 7월 7일 전국 수사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여 훈시를 했다. 그는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 주로 경고했다. 자가 정화와 자가 단속을 철저히 하라. 점차 정부에 참여한 군인들 수를 줄이겠다.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수사기관을 정비하겠다. 한 명의 수사 대상자에게 2개 이상의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를 벌여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혁명 초에는 어느 나라에서나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처리하는 것이 항례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옥석을 가려야 한다. 우리의 혁명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혁명 정신을 살려서 일반 국민에게 친절하고 겸손해야 한다. 최고회의는 7월 9일 비로소 장도영을 비롯한 44명의 반혁명 세력을 지난 3일에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장도영만을 가택연금시키고 나머지 인사들은 엄중 문초 중인데 혐의는 반혁명 세력 구성, 박정희 암살 기도란 것이었다. 발표문은 새삼스럽게 5.16 거사를 전후한 장도영의 기회주의적 행동이라는 걸 공개했다. 7월 16일 세뮤얼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박정희 의장을 방문 요담했다. 버거는 박 의장에게 군정을 끝내고 민정으로 복귀하는 문제를 논의할 군민 합동기구를 구성하여 그 과제를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 버거 대사는 또 미국 당국이 공개적으로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고 싶어도 체포, 숙청 등이 되풀이되고 있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고회의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주면
자신도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 혁명정부는 예비 검속한 용공 혐의자 3,098명 가운데 이미 2차례에 걸쳐 석방한 1,267명 외에 1,293명을 추가로 풀어준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문을 통해서 박정희는 이렇게 당부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방면되더라도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반성토록 촉구하심과 아울러 따뜻한 아량으로 대하여 주시어 지난날에 포지하였던 용공적이고 불순한 생각을 버리고 애국심에 불타는 선량한 국민이 되도록 선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반국가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항상 엄중한 경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일 오전 박정희 의장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출범할 민정의 형태와 시기에 대해서는 8월 15일 전에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라고 했다. 한국신문이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다. 혁명 후 일주일 만에 보도 통제를 해제했다. 정부가 두려워 논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사실이라면 언론인들의 기계가 부족한 탓이다. 언론인들이 혁명 과업에 직접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권력자로 변한 박정희는 소박한 인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육사 생도들을 혁명 지지 시위에 동원하는 데 이력을 맡았다가 박정희의 경호원이 된 육사 11기 이상훈 대위는 광주에서 열린 혁명 지지대회에 참석한 박 의장을 수행하여 작은 호텔에 들었다. 한밤중에 호텔 문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데 화장실을 겸한 세면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 대위가 가보니 박정희가 양말을 빨아 줄에 널고 있었다. 양말이 신고 온 한 켤레밖에 없어 밤에 몰래 나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대위에게 들킨 박정희는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박정희의 양말과 관계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5.16 당시 국무원 사무처 보도과장은 국방부 보도과장 출신 이용상이었다. 혁명정부 하에서는 공보부의 보도처 보도과장으로 일하게 됐다. 박정희가 구사단 참모장일 때 그 밑에서 정훈부장으로 근무했던 이용상 시인은 계급을 떠나서 박정희 집안과 인간적으로 친밀했다. 기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이용상에게 박정희 의장과의 기자회견을 주선해달라고 졸랐다. 이용상은 장충동에 의장 공관으로 전화를 걸었다. 유경수가 받았다. 박 의장이 언제 돌아온다는 것만 확인했다. 이용상은 중앙청 출입기자들을 데리고 무턱대고 장충동으로 갔다. 박정희는 외출해서 돌아오더니 발을 씻고는 양말도 신지 않은 채 회견 장소에 나와 의자에 걸터 앉았다. 이낙선 소령이 호주머니 속에 양말을 넣고 와서 박 의장에게 귀옛말로 사진 기자들도 왔으니 양말을 신으시지요 라고 했다. 박정희는 큰 소리로 발은 찍지 말라고 해 라고 하면서 끝까지 맨발로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일보 윤종현 기자가 박 의장님의 주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물었다. 내 주량은 여기 있는 이용상 동지에게 물어보시오. 윤 기자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다시 물었다. 아닙니다. 이용상 과장의 주량은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의장님의 주량입니다. 아마 이용상 동지 주량은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분은 종로에서 동대문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사람이에요. 중간중간에 있는 술집을 다 들러야 하거든요. 5.16 혁명 직후 박정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는 홍득만 중사가 있다. 그는 5.16이 났을 때 육군 참모차장실 선임하사관이었다. 그는 1952년 박정희가 대구에서 육본 작전국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밑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했다. 어느 날 일찍사령 박정희 대령이 사병들을 집합시켰다. 홍 중사가 집합 완료를 보고하자 박정희는 전원 모자 벗어 라고 명령했다. 사병들의 두발 상태가 불량함을 확인한 박 대령은 가서 가위 가져와 라고 했다. 박정희는 두발 상태가 가장 단정한 홍 중사의 머리칼을 싹둑 자른 뒤 해산시켜라고 하고는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가 버렸다. 홍 중사는 박 대령에게 찾아가서 명색이 제가 하사관인데 이렇게 하시면 부하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했다. 박정희는 웃으면서 그럴 거야. 지금 사병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 라고 했다. 홍 중사가 막사로 내려가 보니 텅 비어 있었다. 사병들이 모두 이발하러 갔다는 것이었다. 하사관이 억울하게 혼이 나는 것을 본 사병들이 알아서 한 것이었다. 홍 중사가 이것도 지휘통솔법입니까? 라고 하니 박정희는 바로 그거야 라면서 씩 웃었다. 5.16이 터지자 홍 중사는 바로 곁에서 박정희를 시중두는 역할을 하게 됐다.
박정희는 최고회의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잠을 언제 자는가 싶을 정도로 항상 깨어있고 일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야전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 신문부터 꼼꼼히 읽었다. 그 다음에는 중앙정보부, 육해공군 정보부대에서 올라온 각종 보고서들을 뜯어 밑줄을 쳐가면서 읽기 시작했다. 그 다음엔 진정서와 건의서들을 읽었다. 보고서를 읽느라고 아침을 생략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유경수가 신당동 근무 중인 박환영 중사를 시켜 꿀 한 병과 잣 한 봉지, 그리고 양주 한 병을 보냈다. 박정희는 홍 중사가 있을 때만 잣 몇 알을 입에 털어넣은 뒤 양주 한 잔을 얼른 마시곤 했다. 꿀은 가끔 한 숟갈씩 퍼먹었다. 혁명의 성공으로 박정희의 신당동 생활은 곧 끝나게 되고 유경수의 생활도 많이 바뀐다. 유경수의 사촌 동생인 송재관은 그때 평화일보 기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군부 쿠데타 소식을 듣고 이종 사촌 자영이 앞장을 섰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한 반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유경수가 송재관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 회사 끝나고 우리 집에 들러줄 테야 라고 했다. 무슨 일이죠? 나 지난번에 돈 탄 것 가지고 집 수리했어. 그날 퇴근길에 신당동에 들렀더니 유경수는 처마 끝에 플라스틱 차양을 덧대어 놓고 자랑하고 있었다. 갯돈을 타서 마음먹고 만든 것이었다. 그런 평범한 주부이던 유경수에게 송재관은 5월 17일 전화를 걸었다. 아니 자형은 왜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어요? 송재관은 이종 사촌 누님으로부터 그러게 말이다 라는 말을 기대하면서 위로의 말을 준비했다. 그런데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유경수는 정치나 시국 같은 데에는 무관심하던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유경수는 정색을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 동생 무슨 소리야? 아니 자영이 위험한 일에 가담하셨기에. 송재관은 순간적으로 내가 말을 잘못했나 라고 생각했다. 유경수의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세상이 온통 부정부패로 물들고 혼란에 빠진 채로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어. 그냥 그대로 간다면 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송재관은 대충 대답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이상하다. 저 누님이 언제 저렇게 변했나 라고 중얼거렸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군인과 문인. 유경수의 오빠 유긴수는 5월 하순 신당동의 박정희 사저를 찾아갔다. 고등학교 교사로 있었던 유긴수는 파란 많은 삶이 동생을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동생에게 풍신수길의 아내 이야기를 해줬다. 추녀로 태어나 남편을 내조하여 천하를 통일하게 만든 여자였다. 유긴수는 매제 박정희에게 4가지 당부를 했다고 한다. 이런 요지였다. 첫째,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북쪽으로도 막혀있고 바다로도 막혀있는 이 나라의 활로를 트는 데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둘째, 중공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중공업은 계열사를 많이 만들게 되므로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셋째, 정치적으로 사람을 거세는 하더라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넷째, 구 정치인들에게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지금 군인들만 쳐다보고 있는데 학자들을 많이 등용하십시오. 당시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3학년이던 홍소자가 이모를 찾아간 것은 5월 하순이었다. 이모 유경수는 혁명 후 20명가량으로 늘어난 식구들의 식사 등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홍 씨는 이런 증언을 남겼다. 이모님은 혁명 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혁명 전과 똑같은 모습이요,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변하는 일이 없어. 이모님은 주부로서의 본분만 한결같이 지켜나가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모 이제 좀 처신이나 몸가짐이 달라지셔야죠. 부엌에 드나드시는 일도 삼가시고 아랫사람들에게 시킬 건 시키시고 이모님이 손수하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이모님은 이리리 왜 내가 달라져야 하니?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삐뚤어진 게 아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경수는 이날 홍소자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말을 한마디 덧붙였다. 나는 우리 생활에 언젠가는 기적처럼 큰 변화가 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살아왔단다. 이 대목에 대해 시인 박몽골은 자신의 저서 유경수 여사에서 이렇게 해석했다. 이 의미심장한 여사의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평소에 순수한 아내로서 여사의 신념이나 생활을 배경으로 풀이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살림이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회나 남편의 장래에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오게 되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영감 속에서 살아왔다는 뜻이며, 또한 그것은 남편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아내로서의 신뢰이며, 그러므로 여사는 혁명조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7월에) 접어들자 유경수가 졸업한 배화여고 동기동창인 이종문이 동문들을 이끌고 신당동 댁을 찾았다. 혁명나던 새벽에는 얼마나 불안했어요. 동문들이 이렇게 묻자 유경수는 담담하게 말했다고 한다. 거사에 실패하면 저도 남편 따라 죽을 각오를 했었죠. 동문들이 돌아갈 때 유경수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당부하는 것이었다. 저 자신 부족한 점이 많아요. 남들이 잘못한다고 비판하는 점이 있으면 동창들이 꼭 알려줘야 해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그릇된 점을 고쳐가도록 해보겠어요. 유경수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혁명 주체 장교들끼리 경회로에서 자축 파티를 열 때였다. 박정희나 유경수나 파티 같은 행사를 싫어하여 거의 나가본 적이 없었다. 유경수는 장롱에서 몇 가지 되지 않는 옷가지를 꺼내 하나하나 몸에 걸쳐 보이며 유일한 의논 상대자인 어머니 이경영에게 물어보곤 했다. 여사는 흰 수치마를 몸에 둘러보며 어머니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이경영 여사는 웃고만 있었다. 수치마 저고리 차림은 수수하고 청초해 보였다. 파티에 나가려고 여사는 뜰로 내려서다 말고 누구를 향해서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돌아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혁명한 사람의 아내다운. 비록 끝이 희미했지만 여사가 말하려는 뜻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혁명한 사람의 아내다운 옷, 이런 뜻이었다. 군인이나 장성의 아내에서 여사는 혁명한 사람의 아내로서 새로운 자각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박정희가 최고회의 의장이 된 뒤로는 외국 대사 부인들이 신당동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날 대사 부인들이 단체로 신당동을 찾아오겠다는 기별을 받고 유경수는 당황했다. 30평도 안 되는 집에 이들을 앉힐 의자가 모자랐다. 소파도 없는 집이었다. 이 일을 어쩌지 하면서 고민하던 유경수는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의자를 모아왔다. 사모님, 이제 되셨습니까? 경호병이 묻자 유경수는 마루에 놓인 의자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고 한다. 각양각색이네요. 의자 전시장인가 보네. 손님들이 오면 유경수는 박정희와 동석하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일만 했다. 과자를 굽고 차를 끓이고 술안주를 마련했다. 사모님, 심부름 하는 사람을 더 드립시다. 주위에서 건의를 하면 유경수는 우리가 편하려고 혁명했나요? 라고 쌀쌀하게 끊어버리곤 했다. 일손이 부족할 때는 조카들을 불렀다. 유경수는 몸이 큰 외국인들이 마루를 밟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초라한 집에서 접대를 끝내고 손님들을 보낸 뒤엔 꼭 이런 자문을 하곤 했다. 접대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 이모님, 제가 보기에는 썩 잘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럴까. 유경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는 항상 되살피며 다시 생각해보곤 만족하게 생각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우리가 어떤 인상을 주었을까 하고 궁금해하기도 했다. 유경수는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이것이 자신을 괴롭히기도 했다. 독서량이 많은 박정희는 혁명 전에도 문인들과 친했다. 시인 구상, 이용상, 소설가 장덕조, 김팔봉 등은 군인 박정희의 교양에 깊은 인상을 받고 대화의 상대자가 되었던 이들이다. 박정희는 이런 문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군인들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을 얻으려고 했다. 시인 구상은 친구의 거사를 맞은 소감을 자전적 시로서 표현했다. 나는 5.16 아침을 어느 무희 집에서 맞았다. 그녀는 아침 화장을 하면서 방송을 들으며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요? 선생님 신상에 행여나 해나 없을까요? 하고 연거푸 물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며 말채찍 소리도 고요히 밤을 타서 강을 건너니 새벽에 대장기를 에워싼 병사떼들을 보내 라고 읊었다. 그 친구의 일본 시음을 흉내내어 새벽의 한강을 떠올리고 있었다. 구상에게는 친구 박정희의 쿠데타가 예상할 수 있는 충격이었지만 많은 문인, 지식인들에게는 군인들이 정권을 잡는 것 자체가 상상 밖의 일이었다. 신라통일 이후 우리나라는 문민 통치의 전통을 이어왔다. 약 100년에 걸친 고려 무신 통치기가 유일한 예외였다. 이런 역사적 풍토에서
대부분의 우리 민간인들은 군인이란 종류의 인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의 쿠데타는 무인 통치가 정상인 터키나 일본의 쿠데타와는 그런 면에서 차원이 달랐다. 박정희의 쿠데타는 우리 민족사의 생리에 비추어 극히 예외적인 사건이었고 그만큼 문민의 저항은 극렬해진다. 쿠데타가 엉뚱하다는 구상의 첫 반응은 우리 정치사에 이물질처럼 들어온 군인들에 대한 역사의 거부감, 그 조건 반사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 사흘 뒤 구상은 박정희와 만나는데 모과 옹두리에도 사연이라는 자전 시집에서 이렇게 썼다. 그와 마주 앉은 것은 5월 19일 저녁. 기관총을 실은 장갑차가 마당에 놓인 어느 빈 호텔의 한방. 그도 나도 잠자코 술잔만을 거듭 비웠다. 마침내 그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꺼냈다. 미국에 좀 안 가주시렵니까? 내가 영어를 알아야죠. 영어야 통역을 시키면 되죠. 하다못해 양 식탁에 매너도 모르는걸요. 그럼 어떤 분야라도 한몫 져주셔야지. 나는 그냥 남산골 생님으로 놔두세요. 얼핏 들으면 만담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술잔을 거듭 비웠다. 박정희는 구상을 최고회의 의장 상임 고문으로 내정하고는 친지들을 통해서 설득했으나 구상은 경향신문 도쿄특파원을 자청했다. 떠나기 직전 만난 두 사람은 국리 끝에 신문지국 간판을 메고 유학의 길에 오르듯 도꼬로 향했다. 바로 내 앞방에다 사무실을 마련해 놓았는데 끝내 가시기요. 이 판국의 일본 낭자들과 재미나 볼 작정인가요? 시인이란 현실에서 보면 망종이죠. 그래서 플라톤도 그의 이상 국가에서 시인을 추방하는 게 아닙니까? 비행창으로 구름밭을 내다보며 그 현실로부터의 격리를 확인하면서도 그와의 작별대 대화가 내 뇌리를 후벼 팠다. 구상은 그 뒤 신문사와 천주교회와 관련된 어떤 사건에 휘말려 마음고생을 엄청 한다. 자전시에 이렇게 쓸 정도이다. 내가 희망치도 않은 이해에 얽혀 교회의 암흑면을 체험하게 된 것은 내 영혼의 치명상이었다. 견활망지라는 불도문자를 되외우고 되씹고 되새겨도 그 더러운 사제의 손에서 성례의 비위를 용납할 수 없었고 도처에 높이 솟아있는 교회당들이 회칠한 신의 무덤으로 보였다. 박정희는 구상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을 화제로 삼는다. 그 신문사 일 어떻게 됐어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시줄을 쓰는 것밖에는 없나 봅니다. 보고를 받아 다 알고 있어요. 교회라는 거룩한 탈을 쓰고 그 짓들인데 그 사람들 법으로 혼들을 내주시죠. 그렇듯 당하고만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예수가 왼쪽 뺨을 치면 오른쪽 뺨을 내밀어 대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래서야 어디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천주학의 어려운 점이죠. 천주학이라. 그는 그 말을 되뇌까리면서 더 이상 나를 힐난하려 들지는 않았으나 잠옷 내가 한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마 이때 그는 나를 현실에 이끌어들이려는 생각을 단념했을 것이다. 엘리트 관료의 눈에 비친 군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시 재무차관은 이한빈이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첫 한국인이다. 그는 재무부 예산국장 시절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5.16을 만났다. 귀국 후 승진하여 군인 장관들 아래서 일하는데 많은 장교들과 강연을 통해서 친면을 익혔다. 송효찬 내각 수반도 자유당 시절 이한빈으로부터 기획 예산제도에 관하여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송효찬 수반이 급히 이 차관을 찾았다. 송효찬은 이한빈이 들어오자 회의 탁자 위에 넓은 브리핑 용지를 펴놓고 붉은 연필 한 자루를 그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 이제 정부 각 부에 기획조정실을 창설해야 하겠는데 그 기획조정관은 장관, 차관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이 될 것이오. 각 부에 국장급에서든지 전직자라도 좋으니 가장 유능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시오. 이한빈은 어이가 없었다. 그는 망연히 앉아서 망설였다. 송효찬 수반은 지금 바로 정해서 오늘 근무 시간 내에 발표하려고 하니 빨리 적어보라고 재촉했다. 이한빈은 적어 내려갔다. 김태동, 김영주, 이철승, 이창석, 강봉수. 다음날 이한빈은 인사 발표를 보고는 두 번째로 놀랐다.
자신이 써준 그대로 방이 붙은 것이다. 이한비는 참으로 혁명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미국이 본 군인 통치. 박정희는 생리적으로 기자를 싫어했다. 이군 부사령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 대구 주둔 공병부대 대대장 장동훈 중령이 모 신문사 기자가 기름 유출과 관련된 약점을 잡고 따지고 들자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당시 이군 사령부 CID 대장은 방자명 중령. 기자들이 단체로 몰려가서 방 중령에게 항의했다. 방 중령은 이주일 참모장에게 찾아가서 사건을 보고했다. 이 참모장은 기자를 때렸으니 큰일이 아니오.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지 라고 걱정했다. 방 중령은 박정희 부사령관에게도 보고를 올렸다. 박정희의 표정은 딴판이었다. 평소 과묵하던 그의 표정은 동감과 통쾌감까지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거 잘했어. 젊은 장교들은 그런 기백이 있어야 해. 요즘 신문 기자놈들 정말 아나무인이거든.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박정희는 잘했어를 연발하면서 껄껄 웃어댔다. 박정희는 혁명 성공 직후 부산을 방문하여 재부 장성급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서도 그는 사이비 기자들을 척결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부산일보 김종신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져 나와 민정을 어지럽히는 사이비 언론 기관도 차제에 정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만 하더라도 기지창 철조망 근방에 얼씬거리며 군인들의 등을 쳐먹고 사는 치들이 많은데 그게 무슨 기자란 말이오. 당무자는 그런 자들을 가차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다가 김종신 기자와 눈이 마주치자 박정희는 미안한 듯이 김 기자는 제외야. 김 기자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마 라고 말하면서 눈웃음을 보냈다. 이런 박정희 치하에서 기자들이 당하기 시작했다. 6월 초 윤보선 대통령의 조기 민정 이양을 희망하는 기자회견을 보도했다가 구속된 동아일보 정치부 이만섭, 이진희 기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부담을 갖고 있었다. 7월 초 서울 외곽 지역을 도는 교회선 개통식과 시승식이 있는 날이었다. 김준하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귀뜸했다. 각하께서 오늘 박 의장을 만나시면 꼭 동아일보 이만섭 기자를 석방해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박 의장 및 관계관들과 같은 칸을 탔다. 그는 박정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만섭 기자 석방건을 넌지시 꺼냈다. 그러자 박정희는 옆칸에 타고 있던 김종필 정보부장을 불렀다. 김 부장, 동아일보 기자를 구속한 일이 있는가? 김 부장이 예,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지난번 청와대 기자회견 때 라고 말을 흐리자 박 의장은 즉시 지시를 내렸다. 그랬던가? 윤 대통령의 부탁 말씀이니까 곧 석방하도록 해. 7월 15일 아침 서빙고동에 있던 육군 형무소로 최고회의 원충현 공보실장이 지프를 몰고 나타났다. 이만섭, 이진희 기자를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그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라고 위로했다. 이만섭 기자는 2년 뒤 대통령 선거 직전에 공화당에 입당, 박정희 편에 서서 윤보선을 공격하는 입장이 된다. 6월 18일에 민국일보 정치부장 조세영이 혁명정부에 구속됐다. 혁명공약 제6항 때문이었다. 6항은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슬며시 바뀐 것이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운운이 빠지고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경주한다는 것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민국일보가 보도하자 최고회의에서는 그것은 민간인용이라면서 조 부장을 구속했다. 조세영 부장이 중부경찰서 유치장 깜방에 들어가 보니 김대중 민주당 선전부장, 혁신계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고려대 이건호 교수 등 8-9명이 붙들려와서 방이 비좁아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진 조세영은 뒤에 붙들려온 민주당 시절의 내무장관 신현돈, 자유당 때 농림부 장관 정재설과 같은 방을 쓰게 됐다. 신현돈은 조세영을 상대로 장면 정부를 무자비하게 난타한 언론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
신 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언론이 도를 지나쳐 모처럼 민주적으로 수립된 제2공화국 정부까지도 자유당 독재 정권을 대하듯 사뭇 부정적이고 사사건건 반대론으로 매질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언론 문제가 민주당 가기에서까지 여러 번 이야기 대상이 되었으나 그때마다 장면 총리가 맨 앞장을 서서 정부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신 장관은 정치적인 후진 상태에서 민주주의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을 미처 몰랐다며 앞으로 한국이 진짜 민주주의, 진짜 자유를 누릴 때 국민과 언론이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인지 한번 심각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조세영은 언론계 대표는 아니었지만 별로 할 말이 없었다고 한다. 조세영은 1985년 12월호 월간조선에 기고한 회고담을 이렇게 끝맺었다. 자유당과 민주당과 신문기자가 모인 감방 안에서는 연일 시국 토론이 벌어졌다.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신문이 잘했느니 하다가도 결국 결론은 모두가 잘못해서 군사 쿠데타를 만나 이 꼴이 되었다고 탄식을 하곤 했다. 그러다가도 이승만 박사가 조금만 더 잘해서 민주주의의 기틀만 잡아줬어도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 하였고, 민주당이 조금만 더 줏대 있게 정치를 했어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든가, 신문이 조금 책임있게 모처럼 만난 민주주의 기회를 잘 살려줬어도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자성론으로 기울어지기도 했다. 7월 20일이었으니까 만 31일 만에 나는 풀려났다. 최고회의 공보실장 원충영 대령이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나를 태우고 신문사까지 데려다줬다. 담요를 싸들고 감방을 나서는 이 신문기자를 서글픈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던 한 자유당 장관과 한 민주당 장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들은 나보다 몇 달씩 더 고생한 뒤 풀려났지만 그들이 속했던 자유당과 민주당의 민간 정치는 역사의 허공 속으로 흩날려버린 것이다. 워싱턴 시간으로 1961년 7월 7일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 유양수 소장은 정일권 주미대사와 함께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메카나기 극동 담당 차관보가 동석했다. 주미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유양수는 친선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하는 길이었다. 유양수는 영어에 능통했지만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통역하도록 했다. 그러나 러스크 장관이 영어로 말하는 것은 통역하지 않도록 했다. 유양수 장군은 미국 측이 보여준 동정적인 이해심에 감사한다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동정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혁명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보를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몰아내며 혁명 공약이 완수되는 대로 양심적이고 깨끗한 민간정부의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유양수 장군은 또 서울 사태 때문에 미국 측이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에 대해 미국 측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장막을 쳐버리지 않는 일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러스크 장관은 그동안 혁명정부에 대하여 품었던 불만들을 열거했다. 그는 이런 요지로 말했다. 우리 측 대표들은 한국 정부 실력자들과 충분한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과 동반자의 정신을 살려서 한국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버거 신임 대사를 우리 대통령과 국무부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지도자들은 그와 함께 장래 계획에 대해서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벗어나서 행동한다면 한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나라들을 실망시킬 겁니다. 정일권 대사는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한다. 유양수 특명대사는 이번 방미길에서 미국 정부, 의회,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귀국하면 이런 여론들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유양수 장군은 내 위치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돌아가면 장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동지들에게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 회담이 끝난 직후 러스크 장관은 주미 영국 대사와 프랑스 대사를 불러 한국 사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권력이 행사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당혹해하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가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은 신빙성이 없다. 우리는 주한미국, 영국, 프랑스 대사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한국 군부가 미군 사령관 몰래 전국을 점령해버릴 위험성도 상존한다. 7월 9일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부임한 이후 약 20일에 걸친 활동의 결과를 요약해 워싱턴으로 보고했다. 그는 박정희가 사활이 걸린 권력투쟁에 휘말려 있는 지금 그에게 어떤 충고를 해도 먹히지 않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분석하면서 적합하지 않은 충고를 하면 그는 더욱 억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역쿠데타나 내란을 유발할 위험성도 있다 라고 지적했다. 버거 대사는 박정희는 권력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며 순수한 애국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임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버거 대사는 박정희 의장이 혁명정부가 장면정부의 장관들과 측근들이 공산당과 연루되어 있다고 발표한 것은 박정희가 보복과 탄압을 얼마나 과격하게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비판했다. 이는 혁명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쓸모가 없고 국내외적인 관점에서 모두 전술상의 착오이다. 박정희는 장면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그런 용공 조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할 목적이라면 부패나 무능 혐의로 그를 공격할 수도 있었을 것이란 점이다. 아마도 박정희는 장면 세력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해버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진심으로 공산당의 선전, 선동과 중립주의가 장면정부 시절에 학생, 노조, 지식인들 사이로 침투했다고 믿는 것 같다. 7월 18일에 CIA가 중심이 되어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들이 작성한 한국의 현 정권에 대한 특별 정보 판단서는 한국 군사정권의 성격과 의도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혁명이 성공한 지 2달이 지났지만 미국 정부는 박정희 정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던지고 답을 내고 있었다. 이 판단서는 지금 한국을 통치하고 있는 군인들은 완강하고 민족주의적이면서 야심찬 집단이다 라고 했다. 그들은 성인으로서의 삶을 거의 모두 군대에서 보냈고 많은 전투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그들이 일하는 방식은 지식인이나 직업 정치인들과는 다르다고 했다. 그들은 조직의 중요성과 정치 통제 기술을 잘 알고 있는 행동가들이다. 그들은 정부와 군부의 기득권층이 무능하고 부패한 데 대해서 그리고 문민정부 아래서 발전이 더딘 데 대해서 오랫동안 절망해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권위주의적인 국가관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공중의 기율과 확고하고도 중앙집권적인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지배층은 한국인들의 삶에 새로운 질서와 규율을 주입시키고 대대적인 경제개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희망하고는 있지만 국내 문제는 독자적으로 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이끌어 나가려 한다. 머지않은 장래에 정권을 민간인들에게 이양할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은 당면한 문제의 복잡성과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다. 이 판단서는 또 혁명정부 내의 권력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10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대령급들은 쿠데타를 기획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급진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박정희는 이들을 승진시켜 일선에 내보내는 식으로 거세해버리고 싶어한다. 박정희와 이들 영관급 사이에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혁명 세력은 초기에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도시에서 불만이 점증하고 있다. 혁명 정부의 정책이 농촌과 농민들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심은 여전히 군사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이다.